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칩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쉴드업 세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비대칭 암호화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은 대칭 암호화에서 배운 공유키, 하나의 단일키 등 대칭 암호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에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관련된 두 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동일한 상자에 두 개의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키는 상자를 잠글 수 있고 두 번째 키만 유일하게 잠긴 상자를 열기 위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의 키가 서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키 교환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키 중 하나의 키가 공개 키가 되며 이 키는 전혀 비밀이 아니며 원한다면 본인의 자동차 앞면에 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 키이며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키를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이 키의 보안 및 개인정보는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의 전체 생태계 보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키 기본 구조에 있어 PKI는 메시지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을 말을 하며 모든 요소에는 고유한 키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쌍을 공유하는 것은 고객이 공개키 인프라를 구현할 때 저지르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 중 하나이며 공개키를 공유하려고 하거나 노드와 PKI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PKI 시스템의 모든 단일 요소에는 자신만의 공개키 및 개인 키가 있어야 합니다. 보안의 기초는 시스템에 있는 각 엔티티의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공개 키가 서로 공유되는 방식에서 비밀이 아닌 키를 전송합니다. 여기 두 개의 유명한 엔티티가 있습니다. 앨리스와 밥은 서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고 그의 공개 키를 앨리스에게 줘야 합니다. 물론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밥의 공개 키가 진품인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앨리스와 밥은 이미 서로 알고 있고 밥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앨리스에게 잘못된 키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키 전송이라고 합니다. 밥은 단순히 그의 공개 키를 앨리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밥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공개 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앨리스는 그녀의 공개 키를 밥에게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밥과 앨리스가 서로 알지 못할 때 키가 전송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비대칭 인증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앨리스는 본인이 밥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서로 알고 있으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공개 키 및 개인 키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밥의 공개 키로 시작을 합니다. 밥은 공개 키를 앨리스에게 주었고 앨리스는 밥의 공개 키를 신뢰했습니다. 물론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본인이 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랜덤 챌린지를 생성하고 밥에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 밥은 여기에 서명을 하고 디지털 서명을 만듭니다. 밥은 여기에 개인 키로 서명을 하고 앨리스는 밥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디지털 서명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서명의 검증 결과는 바이너리 표현으로 예 또는 아니요입니다. 만일 결과가 예라면 앨리스는 자신이 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앨리스와 밥 사이의 연결은 비공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보를 훔치기 위해 앨리스와 밥 사이의 연결을 감시하는 해커가 많지는 않아도 수백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해커는 랜덤 넘버가 밥에게 전달되는 것과 정확히 다른 랜덤 넘버처럼 보이는 디지털 서명을 보았을 겁니다. 랜덤 넘버와 디지털 서명은 해커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앨리스는
이 디지털 서명을 밥에게 공개 키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녀가 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커는 이것이 유효한 디지털 서명이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해커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일회용 장치 또는 액세서리를 인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PC이고 밥이 배터리이고 여러분이 방금 PC 내부에 배터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PC는 디지털 서명 응답을 찾기 위해 랜덤 무작위 신호, 즉 랜덤 챌린지를 배터리에 보냈고 적절한 디지털 서명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PC는 배터리가 유효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서명의 방법은 두 엔티티가 처음으로 모든 통신을 시작할 때마다 사용되며 모든 통신은 인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장에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다른 기능을 설명할 때 추가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앨리스와 밥이 처음 통신할 때마다 이 인증으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비대칭 메시지 인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앨리스와 밥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고 신뢰하며 그들은 자신의 공개 키 및 개인 키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밥은 이미 앨리스의 공개 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앨리스는 밥을 신뢰하여 밥에게 이미 공개 키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그녀는 이것을 암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앨리스가 확인하려는 모든 것은 밥이 메시지를 받고 그것이 자신과 앨리스 이외에는 아무도 없고 밥에게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암호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밥이 메시지를 무사히 받았고 이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왔으며 메시지는 위조되지 않았고 밥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메시지를 해시합니다. 그런 다음 앨리스는 밥에게 해시의 결과인 다이제스티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최종 다이제스티를 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그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과 함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밥은 메시지를 받은 후 아직 그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밥은 그 메시지를 받아 앨리스와 같은 해시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 밥은 앨리스가 보낸 디지털 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이제스티와 앨리스의 공개 키를 사용합니다. 그 결과는 바이너리로 예 또는 아니오입니다. 만일 예라면 그 메시지가 앨리스에게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앨리스가 앨리스의 개인 키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며 앨리스 이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이 디지털 서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밥은 디지털 서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시의 결과가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시 함수는 동일한 값의 입력에 대해 서로 다른 출력이 나올 수 없으므로 디지털 서명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앨리스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앨리스와 밥이 이미 서로를 알고 신뢰하는 경우만 고려를 했습니다. 만일 앨리스와 밥이 서로를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앨리스와 밥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공통기관이나 트러스트 앵커 또는 누트 오브 트러스트를 공유하는 신뢰 사슬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본질적으로 앨리스가 밥을 보증하고 밥이 앨리스를 보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만일 우리 모두가 메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메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메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신뢰해야만 하고 내가 여러분을 신뢰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메간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서로에 대한 신뢰로 확장하여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메간이 내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간은 여러분이 나를 신뢰할 만하다고 나에게 확신을 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메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 보증이 전달되는 것은 인증서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인증서는 관계자의 보증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인베디드 분야에서 보증은 일반적으로 OEM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OEM들은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거나 여러분이 나서서 공식 인증기관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만텍, 고데디, 디지서트, 글로벌사인 등 많은 이름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으며 다소 비싼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만안을 통해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밥의 엄마를 알고 있고 신뢰하지만 앨리스는 밥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과 앨리스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밥의 엄마는 앨리스가 오늘 하루 일과 중 밥과 마주칠 것이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의 엄마는 앨리스야, 내 아들 밥에게 내 메시지 좀 전달해 줄 수 있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앨리스는 예, 물론입니다. 하지만 밥은 저를 모르는데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온 것이라는 것을 밥이 진짜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밥의 엄마는 문제없어. 여기 이 메시지가 진짜라는 증명서가 있어. 나의 아들 밥이 이 증명서를 읽으면 이 메시지가 나에게 온 것임을 알게 될 거야. 나와 너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인증서를 변경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이것을 수락하고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하루 일과를 하다가 밥과 마주칩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말합니다. 밥, 나는 당신의 엄마에게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밥은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즉시 인증서를 생성하고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앨리스이고 여기 엄마가 보낸 인증서가 있으니 당신은 이 메시지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밥은 그 인증서가 변경되지 않고 다른 누구도 아닌 엄마에게 온 것임을 깨닫고 오,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온 소식을 들으니 정말 반가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메시지 인증의 예이며 따라서 이 경우 메시지는 변경되지 않은 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밥의 엄마라면 앨리스에게 인증서를 주고 밥이 이제부터 앨리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인증서를 앨리스에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만화를 통해 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밥의 엄마를 알고 있고 신뢰하지만 앨리스는 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증서 내부의 서명과 구조, 인증서 내부로 들어가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서 내용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버전과 시리얼 넘버, 알고리즘 아이디, 발행인, 그리고 유효성이 있습니다. 유효성은 일정 시간 이전에는 유효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아이디 또한 인증서의 내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과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다른 공급업체에서 사용 중인 알고리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어드밴스 인크립션 스탠다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사실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인증서에 담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들은 장비에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모두가 같은 언어로 말하고 같은 문법을 사용하고 말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증서 및 개인정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서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공개 키와 디지털 서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면 앨리스가 밥의 엄마에게 준 것이 앨리스의 공개 키였습니다. 밥의 엄마가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져갔고 밥의 엄마는 본인의 개인 키로 서명하여 디지털 서명을 생성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명은 실제로 앨리스의 공개 키를 밥에게 보장하여 앨리스가 신뢰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앨리스는 밥의 엄마에게 이 문서를 주고 인증서 서명 요청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서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CSR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증서 서명 요청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밥의 엄마는 앨리스의 서명을 포함하여 전체 문서를 해시합니다. 이 경우 앨리스의 서명이 아니라 앨리스의 공개 키를 서명된 다이제스트를 포함하여 해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보장합니다. 이제 인증서가 디지털 서명 방식으로 서명되고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잉크 카트리지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을 예제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잉크 프린터와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증서가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고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서명되고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루트 오브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트 오브 트러스트는 암호화 시스템 내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OEM의 루트 오브 트러스트 권한, 공개, 그리고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권한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EM에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있는 제조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 공개 키 및 개인 키를 포함하는 하드웨어 금고입니다. PKI 시스템의 모든 엔티티는 자신의 고유한 키 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제조 라인에서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제조 라인이 공개 키를 OEM에 보내고 OEM이 권한 개인 키로 서명한 것입니다. 제조 라인으로 다시 보내지는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이 인증서는 이 제조 라인이 이 기관의 정품 제조 라인임을 세계에 보증합니다. 제조 라인은 이러한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 때 제조 라인은 잉크 카트리지의 암호 요소에서 장치의 공개 키를 요청할 것입니다. 암호화된 요소는 일종의 보안 금고입니다. 제조 라인은 장치의 공개 키를 요청합니다. 제조 라인은 본인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장치의 공개 키에 대해 ECDSA 서명을 수행합니다. 장치 인증서를 만들어 잉크 카트리지에 주입합니다. 이 인증서는 이 잉크 카트리지가 이 제조 라인의 정품임을 보증합니다. 이 잉크 카트리지 사용자는 정말 이 제조 라인에서 만들어진 카트리지인지 이 제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정품이라는 것, 그 이상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이 제조 라인은 믿을 만한 루트 오브 트러스트의 제조 라인인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조 라인의 인증서, 그리고 공개 키, 또한 잉크 카트리지에 주입되어 세상에 보내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잉크 카트리지가 떨어지면 정품 카트리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모든 프린터에는 호스트가 있으며 루트 오브 트러스트의 권한 공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호스트는 권한 공개 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잉크 카트리지가 프린터에 설치되고 프린터는 먼저 제조 공개 키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서와 제조 공개 키를 요구하고 권한 공개 키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장치 공개 키를 요청하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조 공개 키를 사용하여 장치 공개 키를 서명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호스트는 도전과 응답의 과정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호스트는 키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고 정품 카트리지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트는 항상 키를 간접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고 난수를 그들에게 보내고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개인 키로 서명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들은 디지털 서명을 반환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장치인 장치 공개 키로 디지털 서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면 이것이 OEM의 정품 잉크 카트리지임을 알고 인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 요소 내에서 루트 오브 트러스트의 공개 키가 보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 키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격자가 이 권한 공개 키를 변경하면 기본적으로 프린터를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만일 공격을 당해 해킹당한다면 이제 이 프린터는 공격자의 잉크 카트리지만 인식하고 OEM 자체의 잉크 카트리지는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 공개 키는 비밀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장치 내부에서 보호되고 잠겨 있어야 하므로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서명된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은 파일이 앨리스로부터 왔고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암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녀의 개인 키와 평문으로 시작하고 그녀는 평문을 해시하고 해시의 결과를 앨리스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서명을 하여 시그니처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앨리스는 평문을 가져와서 디지털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밥에게 보냅니다. 이제 서명된 메시지를 받아보겠습니다. 밥은 앨리스로부터 디지털 봉투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평문은 아니며 아직 신뢰할 수 없지만 평문을 해시합니다. 해시의 결과와 앨리스의 공개 키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서명을 확인합니다. 이제 앨리스는 밥에게 보안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밥은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왔고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앨리스는 ECDH 알고리즘 타원 곡선 DP 헬만 공유 비밀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앨리스가 밥의 키를 가져갈 수 있고 그녀는 그녀의 개인 키로 ECDH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밥이 앨리스의 공개 키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밥의 개인 키로 이 ECDH 기능을 수행하면 수학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해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관련 알고리즘을 공부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공개 키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DP 헬먼 키 교환을 사용하여 메시지 암호화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밥은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왔고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앨리스는 평범한 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평문을 해시하고 그녀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서명하여 시그니처를 만듭니다. 앨리스는 ECDH 타원 곡선 DP 헬만 결과를 사용하여 밥과 공유한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앨리스와 밥이 가진 고유한 공유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개별적이고 고유한 공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으며 이 공유 비밀은 고유할 것입니다. 앨리스는 평문을 암호화하기 위해 공유된 비밀을 사용하여 암호문을 만듭니다. 그것을 디지털 봉투에 넣고 봉투를 밥에게 보냅니다. 이제 ECDH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받습니다. 밥은 앨리스로부터 온 비밀 메시지를 읽고 싶어 합니다. ECDH를 사용하여 공유 비밀을 재생성하고 암호를 해독하여 바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앨리스로부터 온 것인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밥은 평문을 해시하고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 정보와 함께 해시 결과로 생긴 다이제스트를 사용하고 서명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얘라면 밥은 이 메시지가 앨리스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ECDH 알고리즘 타원 곡선 DP 헬만 공유 비밀의 결과는 수학적으로 항상 동일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션마다 다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너무 많은 암호문을 생성하면 키가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 암호화에서 와 같이 랜덤 넘버와 KDF, 키 파생 함수를 사용하여 비밀 공유, 즉 SS에서 고유 키를 파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시 세션 키를 만들기 위해 DP 헬먼 키 교환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DHE 타원 곡선 DP 헬만 키 교환이라는 임시 키 생성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신원 인증 후 양측 모두 임시 공개 및 개인 키쌍을 생성하여 이 키쌍은 ECDH 알고리즘과 함께 새로운 SS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SS는 세션 키, 작업 키로 사용됩니다. 사용 후 새로운 공유 비밀 및 해당 임시 키는 삭제됩니다. 세션 키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는 영구적으로 파기됩니다. 다음에 통신이 발생하면 위의 ECDHE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세션을 생성합니다. 이제 통신에서 사용되는 파생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와 밥이 있고 둘 다 공개키 개인키 쌍을 가지고 있으며 먼저 서로 인증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공유 비밀을 얻기 위해 DP 헬먼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제 공유 비밀이 있으면 세션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션 키는 공유 비밀의 파생물일 수가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할 DP 헬만을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세션 키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해당 세션 키를 사용하여 평문을 암호화된 텍스트로 변경한 다음 암호화된 텍스트를 다시 일반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이것이 이전 장에서 설명드린 파생키의 대략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비대칭 키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대칭 암호화를 사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션 키가 설정되는 방법과 서로를 모르는 두 엔티티 간에 신뢰가 설정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세션 키가 비대칭적으로 생성되는 방식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비대칭 암호화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마이크로칩으로 연락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